당신이 매일 들르는 익숙한 거리를 걷고 카드를 꺼내 결제하는 그 평온한 순간에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균열 위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예전과 다름없어 보이지만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경제의 파이프에서는 이미 위험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속삭이는 1,500원이라는 환율 공포가 당신의 잠든 머리맡까지 소리 없이 차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뉴스 앵커가 온화한 표정으로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정말로 당신의 자산과 가족의 미래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가계부채가 줄어들었다는 희망적인 헤드라인이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당신은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차갑고 잔혹한 진실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돈이 넘쳐나서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대출 규제라는 거대한 벽에 막혀 숨통이 조여오는 형국이라는 것이 훨씬 정확한 진단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회복의 신호가 아니라 물속에서 너무 오래 숨을 참아 얼굴이 파랗게 질린 사람의 침묵과도 같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고위험 대출 700조 원이 우리 발밑에서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으며 이 폭발은 당신의 예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습니다. 당신이 점심을 먹는 식당의 사장님 3명 중 1명은 벌어들이는 소득의 대부분을 오직 빚을 갚는 데에만 쏟아붓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거대한 뇌관을 정부와 한국은행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는 냉정하고 의심 섞인 눈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은행의 복잡한 변명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과 다가오는 폭풍 속에서 당신이 취해야 할 생존 전략을 파헤칠 것입니다. 영상의 마지막까지 눈을 떼지 않는다면 혼돈으로 요동치는 이 시장 바닥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기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환율 상승은 단순한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1,500원이라는 전대미문의 숫자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명백한 재난의 신호입니다. 지난 10거래일 연속으로 환율이 거침없이 치솟았던 기록은 금융위기 직후였던 18년 전 이후 가장 긴 상승 기록입니다. 외환은 우리 경제를 돌게 하는 혈액과도 같은데 피가 멈추면 몸이 죽듯이 환율이 무너지면 국가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우리가 겪었던 그 참혹한 공포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기억을 되살려야만 합니다. 그때도 시작은 지금처럼 소리 없이 다가온 환율 급등이었으며 지금의 흐름은 그때보다 더 음침하고 끈질기게 우리 경제의 목을 조여옵니다. 작년 말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쏟아부으며 사력을 다해 막아냈던 그 저지선이 불과 단 며칠 만에 다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듣기만 해도 서늘해지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를 논하던 달콤한 시기는 이미 지나갔으며 이제는 생존을 위해 금리를 올려야만 하는 치명적인 외통수에 걸린 셈입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벌어진 채로 3년이 넘도록 방치된 비정상적인 상황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확실하게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누적된 피로감은 결국 거대한 자본 유출로 이어지며 당신이 가진 원화의 가치를 바닥없는 심연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마저 금리를 올리며 통화 방어에 나선 마당에 우리만 홀로 엇박자를 내고 있으니 환율이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수입 물가는 폭등하고 서민들의 실질 소득은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우리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대출받은 자영업자들이 쓰러지고 안 올리자니 국가 경제가 통째로 날아갈 판인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한국은행은 서학개미와 국민연금의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만 냉혹한 시장은 이미 우리에게 사망선고를 내렸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환율 상승 곡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자산이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장입니다. 하지만 환율 폭등은 시작일 뿐이며 진짜 소름 끼치는 공포는 우리 내부에 차차 터진 상처인 700조 원의 시한폭탄입니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하다 보니 그동안 침묵하던 학계의 분위기조차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서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환상을 버리고 고통스러운 인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서늘한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경훈 교수를 비롯한 수많은 경제석학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데에는
우리가 모르는 치명적인 데이터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서 나온 메시지는 명확했으며 현재의 고환율 문제는 한미 금리 격차를 방치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한국은행이 지금 당장 기준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사실상 최후 통첩에 가까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미 금리 차가 1.25%포인트나 벌어진 채로 3년 7개월을 버틴 것은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찾기 힘든 기형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리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이미 바닥났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코로나 시기부터 누적된 이 기형적인 금리 역전 현상이 결국 외화 유출이라는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더 높은 수익을 주는 곳으로 흐르기 마련인데 우리가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려 하니 환율이 버틸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부총재보 출신인 전문가들조차 나서서 지금은 금리 인상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쓰린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한국은행은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송금을 탓하며 발을 빼려 하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비겁한 처사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과도하게 풀린 통화량과 적기를 놓친 금리 정책에 있으며 그 대가는 오로지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통화량 비율이 미국의 2배가 넘는다는 충격적인 수치는 우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거품 위에 앉아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달러보다 원화가 시장 바닥에 훨씬 더 흔하게 굴러다니는데 원화의 가치가 오르길 바라는 것은 중력을 거스르겠다는 어불성설과 같습니다. 학계의 이런 강경한 태도는 결국 정부와 한국은행이 조만간 백기를 들고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음을 암시합니다. 지금 당장 고통을 감수하고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원화 가치는 끝없이 추락할 것이고 결국 국가 신용 등급마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리를 올리는 순간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게 됩니다. 이 퇴로 없는 싸움에서 정부가 선택한 다음 카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칼끝이 누구를 겨누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서민들의 숨통을 직접 조이는 700조 원 규모의 대출 규제와 타깃이 된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정밀 타격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현장은 단순히 장사가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빚의 무게에 짓눌려 압사당하기 직전입니다. 가계부채가 줄었다는 뉴스가 공허하게 들리는 진짜 이유는 빚을 갚아서 줄어든 것이 아니라 빌릴 수 없어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고위험 대출 700조 원이라는 숫자가 당신에게는 그저 뉴스 속의 통계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 이웃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으며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을 원금과 이자에 쏟아붓습니다. 최저 생계비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과연 언제까지 끊어지지 않고 버텨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더욱 경악스러운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70%를 넘는 대출 잔액이 700조 원에 육박합니다. 70%가 넘는다는 것은 100만 원을 벌어 70만 원을 은행에 갖다 바친다는 뜻이며 남은 돈으로는 숨만 쉬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100%를 넘겨서 버는 돈보다 갚아야 할 돈이 더 많은 이들의 부채 규모도 217조 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회생 가능성이 없는 좀비 기업과 다를 바 없으며 자비 없는 파산 선고를 기다리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강남 상권의 뒷골목을 가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임대료와 이자 부담에 신음하는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권리금은커녕 원상복구 비용조차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 문을 열어두고 빚만 쌓아가는 곳이 태반입니다. 최근 강남 일대 음식점들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700조 원의 폭탄이 이미 뇌관을 건드려 터지기 시작했음을 알립니다. 이 거대한 부채의 폭탄은 단순히 자영업자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은행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해일이 될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 순간 그 충격은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고 결국 부동산 시장을 지탱하던 자금줄까지 꽁꽁 얼어붙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자영업자 대출을 가계부채 통계의 핵심 관리 대상으로 격상한 것도 상황이 이미 통제불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정부가 이제 이들에 대한 온정적인 구제보다는 철저한 관리와 규제라는 냉혹한 칼날을 꺼내 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감당 불가능한 수준까지 차오른 빚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경고는 이제 생존자만이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을 의미합니다. 그 규제의 서늘한 칼끝은 이제 막대한 자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했던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들에게로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가오는 4월부터 적용될 새로운 대출 규제가 당신의 자산 가치를 어떻게 뒤흔들지 지금부터 소름 돋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 이제는 단순히 대출을 막는 것을 넘어 누가 더 많이 빌렸는지를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낸 것이 죄가 되어 징벌적 비용을 물리는 새로운 시대가 당신의 현관문 앞까지 성큼 다가온 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엄혹한데 당장 4월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이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하는 대출의 형태가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얼마를 빌렸느냐가 생사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정부가 설정한 고액 대출의 가이드라인이 바로 4억 원인데 이 숫자가 당신의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가계 대출액이 약 2억 3,300만 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그 2배인 4억 원부터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당신이 4억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된다면 은행이 부담해야 할 출연료율은 최저등급보다 6배나 높습니다. 은행이 이 막대한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며 당신에게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자선 사업을 할 리가 만무합니다. 결국 이 늘어난 비용은 가산금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당신이 매달 내야 하는 대출 이자에 그대로 얹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15억 원에서 25억 원 사이에 아파트를 고민하던 분들에게 4억 원 대출은 지극히 평범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는 이 평범한 선택에 고액 대출이라는 주홍 글씨를 새기고 금융 비용을 폭증시켜 진입 장벽을 높이려 합니다. 4억 원만 넘어도 은행의 페널티가 시작되니 대출 문턱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25억 원이 넘어가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별도의 자본 적립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도 이제는 은행 돈을 빌려 집을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도를 넘어 시장의 유동성을 강제로 회수하여 말려 죽이겠다는 강력하고 섬뜩한 신호입니다. 정부는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정밀 타격을 시작했지만 이 유탄이 과연 부자들의 성벽만 때리고 멈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집이 없어서 전세를 사는 당신은 안전할 것이라는 그 아니라고 순진한 생각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였던 전세 자금 대출마저 이제 DSR이라는 거대한 그물망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은 안전지대라는 말은 이제 흘러간 옛말이 되었으며 그 누구도 이 규제의 칼날을 피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손쉽게 빌릴 수 있었던 그 전세 자금이 이제는 당신의 목을 조이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주택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DSR 규제가 이제는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에게까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주요 지역에서 고액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가 정부가 노리는 1차적인 정밀 타격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 보고서에는 이미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 DSR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전세대출을 지렛대 삼아 자산을 불리거나 무리하게 상급지로 진입하는 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선포와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아파트 단지들이 이 무시무시한 사정권에 들어오는지 당신이 살고 싶은 곳을 대입하여 확인해 보십시오. 마포의 대표적인 대단지 아파트 전세가는 이미 7, 8억 원을 훌쩍 넘긴 상태이며 이는 곧 규제에 직격탄을 맞게 됨을 의미합니다. 둔촌주공이나 헬리오시티 같은 대단지의 소형 평수 전세도 9억 원에서 10억 원대를 형성하고 있어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 고액 전세 기준이 7억 원으로 설정된다면 서울 주요 단지에 거주하려는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입니다.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전세자금 대출 보증서가 나와도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잔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잠시 미루고 전세로 살며 기회를 엿보던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셈입니다. 주거 사다리가 끊기는 것을 넘어 이제는 전세라는 임대차 시장에서조차 소외될 위기에 처한 절박한 상황입니다. 고가 전세 대출을 규제하면 수요는 자연스럽게 중저가 단지로 몰릴 것이고, 이는 다시 서울 외곽의 전세가까지 끌어올립니다. 결국 풍선 효과로 인해 어디에도 발붙일 곳 없는 유랑민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 전체를 검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마저 위태로워진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지표는 과연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정부와 한국은행은 여전히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엉뚱한 곳을 바라보며 우리를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통화량이 폭증한 책임은 교묘하게 회피하면서 우리에게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는 그들의 속내를 이제는 냉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들이 자랑스레 말하는 가계부채 감소의 이면에 숨겨진 통화정책의 실패와 그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논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한데, 환율이 이 지경까지 치솟았는데도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환율 사태를 서학개미나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전가이자 본질을 흐리는 눈속임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진짜 위기는 외부 요인이 아니라 통제 불능 수준으로 불어나 버린 내부의 통화량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통화량 비율이 미국의 무려 2점이 배라는 통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수치입니다.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며 시중 유동성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일 때 우리는 오히려 원화를 무분별하게 공급하며 가치를 깎아내렸습니다. 시장에 원화가 달러보다 훨씬 흔하게 널려 있는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잔혹한 경제의 법칙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움직임을 눈여겨봐야 하는데, 그들은 수십 년간 고수해온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엔저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백기를 든 셈인데, 이는 통화가치 방어가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행은 작년 말 이례적인 브리핑까지 열어가며 유동성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투자 증가 때문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는 마치 댐에 거대한 구멍이 났는데 물이 새는 게 아니라 바깥에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는 황당한 논리입니다. 돈의 가치는 결국 희소성에서 결정되는데, 흔해 빠진 원화는 휴지 조각이 되어 당신의 자산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풀릴 대로 풀린 원화는 우리 서민들의 실질 소득을 공중분해시키고 자산 가치를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아무리 서학개미를 탓하고 국민연금을 탓해도 이미 무너져버린 통화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정책 실패의 구멍을 메우려 하는 시도를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냉정하게 비판해야만 합니다. 환율 대책으로 내놓은 여러 조치가 이미 약발이 다 했다는 사실은 시장이 더 이상 한국은행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환율 1,500원 시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당신의 구매력이 급격히 추락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뉴스가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점 2조 원이라는 감소 수치 이면에 숨겨진 잔혹한 경제의 민낯을 보지 못하면 당신은 결국 통계의 교묘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경제가 건전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시장의 자금줄이 완전히 말라붙어 터져나오는 고통스러운 비명소리와 같습니다. 가계대출이 줄었다는 표면적인 수치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경제가 건강해진 증거가 아니라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는 경고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무려 2.2조 원이나 줄어들었는데, 이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34개월 만에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돈이 넘쳐나서 기분 좋게 빚을 갚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며, 이는 오직 당신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판타지일 뿐입니다. 실상은 대출 규제라는 거대한 벽에 막혀 기존의 대출자들마저 시장 밖으로 강제로 쫓겨나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정부가 6억 원 그리고 2억 원 단위로 대출 한도를 옥죄고 페널티를 부과하니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돈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래량이 실종된 시장에서 빚이 줄어드는 현상은 축복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경기 침체의 서막을 알리는 재앙입니다. 당신이 가진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데 대출만 줄어드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볼 때 가장 피하고 싶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팔리지 않는 집을 안고 이자 폭탄을 견디다 못한 이들이 결국 헐값에 매물을 던지며 빚을 청산하는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점이조원의 정체는 자발적인 상환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항복 선언입니다. 정상적인 경제라면 소득이 늘어 빚을 갚아야 하지만 지금은 소득은 제자리인데 대출 통로만 콘크리트 벽처럼 막혀버렸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급격히 메말라가면서 실물 경제에 모세의 혈관이 터지고 있는 상황을 당신은 똑바로 직시해야만 합니다. 한국은행은 단지 수치가 개선되었다는 말로 이 썩어가는 상처를 포장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고름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면 결국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쓰러지는 것은 바로 당신과 같은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이러한 돈맥경화 현상이 지속되면 부동산 시장은 회복 불가능한 긴 겨울에 진입하며 그 추위는 당신의 뼈까지 시리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버틸 체력이 없는 한계 차주들은 이 차가운 겨울의 초입에서 가장 먼저 탈락하여 시장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본 환율과 금리 그리고 가계부채의 삼각파도가 한꺼번에 덮칠 때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자문해 보십시오. 통계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보지 못하면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소중한 자산은 소리 없이 증발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며 단순히 상황이 나아지길 기도할 것인지 아니면 생존을 위한 방어막을 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내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은 단순한 금리 정책 발표가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의 경제적 궤도를 완전히 뒤바꿀 운명의 변곡점입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어떤 가이던스를 시장에 던지느냐에 따라 당신이 힘들게 지켜온 자산의 운명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될 것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모두 숨을 죽인 채 총재의 입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 긴장감은 마치 폭발 직전의 화약고와도 같습니다. 상황은 당신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며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경제의 지반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거대한 해일이 방파제를 넘실거리고 있는데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는 아이처럼 순진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700조 원이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데 귀를 막고 모른 척한다고 해서 다가올 폭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뉴스 한 줄에 일희일비하며 안도하지 말고 그 이면에 깔린 거대한 자금의 흐름과 공포의 냄새를 예민하게 맡아야 합니다. 내일 발표될 금통위의 결과는 둘 중 하나일 것이며 어느 쪽이든 미리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재앙이 될 것입니다. 만약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시장은 그 즉시 발작적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공포에 질린 패닉셀링으로 붉게 물들 것이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은 지금보다 더욱 가파르고 깊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환율을 무시하고 어설픈 완화 제스처를 취한다면 원화 가치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며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 것입니다.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아주 조금이라도 암시하는 그 순간 시장을 근근히 지탱하던 얇은 얼음장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닥쳐올 그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력하게 휩쓸리지 않도록 지금 당장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점검해야 합니다. 당신은 다가올 충격파에 대비해 현금이라는 단단한 방패를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갚아야 할 빚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자신만의 확고하고 구체적인 방어막을 구축하지 않은 채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맨몸으로 빗발치는 총알을 맞겠다는 무모한 객기와 같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철저한 시장 분석을 통한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며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결국 당신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미리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맞이할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잔혹하게 벌어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지금은 무리한 확장보다는 몸을 웅크리고 내실을 다지며 거센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지금부터는 불필요한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처럼 차갑게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만 합니다. 내일 벌어질 일들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라 당신의 생존 본능과 위기 관리 능력을 시험하는 가장 가혹한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내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금 흐름을 점검하고 비상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기에는 현금이 단순히 종이 조각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산소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변동금리로 된 악성 부채가 있다면 다른 투자를 모두 멈추고 그것부터 갚는 것이 가장 확실한 수익률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대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가 아니며 먼지가 가라앉고 시야가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섣불리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은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것과 같습니다. 환율 1,500원이 뚫리는 순간은 단순한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할 신호입니다. 모든 자산을 원화라는 단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두는 것은 가라앉는 배에 운명을 맡기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공포는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지만 철저한 준비는 당신을 움직이게 하므로 지금 당장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망하며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이 가장 공격적이고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미 위험한 자산에서 발을 빼고 안전한 항구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만 모르고 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그대로라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는 매일 줄어듭니다. 수입 물가 폭등은 곧 당신의 식탁 물가와 생활비 급등으로 이어지며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릴 것입니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비용을 절감할 것이므로 당신의 근로소득과 일자리가 안전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수입이 완전히 끊겨도 최소한 6개월은 버틸 수 있는 비상금을 지금 당장 최우선 순위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가족들과 공유하고 다가올 겨울을 나기 위해 온 가족이 허리띠를 졸라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쏟아지는 소음 같은 뉴스들은 차단하고 금리와 환율, 그리고 외환, 보유고 같은 진짜 데이터에만 집중하십시오. 이번 위기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버텨야 하는 마라톤이므로 체력을 아끼고 멘탈을 관리해야 합니다. 과거 IMF나 금융위기 때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막연한 낙관론자가 아니라 가장 먼저 대비한 비관론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근거 없는 낙관론은 당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약과 같으므로 냉철한 현실주의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 지금 당신을 감싸고 있지만 창문을 닫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발등까지 차올랐고 700조 원의 시한폭탄은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위급한 상황입니다.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 한 줄에 안도하기에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너무나 엄중하고 위태롭다는 것을 뼈저리게 기억하십시오. 내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단순히 남의 일처럼 관망하지 말고 그 결과가 당신의 지갑에 미칠 파장을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하 종료를 선언하거나 인상을 암시하는 순간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충격파에 대비해 남들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자신만의 단단한 방어막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일 뿐이며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우가 몰아칠 때 튼튼한 우산을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비에 젖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며 거센 풍랑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생존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남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냉철한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작은 행동이 거친 파도 속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내일 시장이 요동치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더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여러분의 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혼돈의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을 잡고 싶다면 알림 설정을 켜두시고 다음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세계 경제의 톱니바퀴는 비정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만 하지 말고 냉정한 이성으로 다가올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불편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들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막연한 걱정보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잠드시길 바랍니다. 내일 떠오르는 태양은 준비된 자에게만 따뜻하게 비출 것이며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뜨거운 형벌이 될 것입니다. 냉혹한 시장은 결코 당신의 개인적인 사정을 봐주지 않으니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기르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법입니다. 저는 언제나 팩트에 기반한 진실만을 전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이 이 위기를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으니 부디 안전띠를 단단히 매시고 충격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대학 시절 전공 필수라며 억지로 샀던 경제학 개론서가 아직 서재에 꽂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꺼내서 폐지 수거함에 던져버리십시오. 냄비 받침으로 쓰기에도 아까운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절대 원칙은 2025년 12월 현재 대한민국 금융판에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유린당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윤전기를 돌려 시장에 돈을 무제한으로 살포하면 돈의 값어치인 금리는 곤두박질 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물건이 흔해지면 가격이 똥값이 되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이치인데 지금 우리 채권 시장은 청개구리처럼 정반대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죽어가는 시장 살리겠다고 수조 원 단위의 돈주사를 꽂아넣고 있는데 시장 금리는 보란듯이 연중 최고점을 뚫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중입니다. 불을 끄겠답시고 물을 끼얹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휘발유여서 불기둥이 더 거세게 솟구치는 이 기괴한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금융시장의 발작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의 엔진실이 이미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녹아내리고 있다는 가장 끔찍하고 강력한 파열음입니다. 오늘 이 경고를 무시하고 채널을 돌리신다면 다가올 2026년의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을 지킬 마지막 구명조끼마저 잃게 될 겁니다. 2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부동산 PF 폭탄이 만든 미스터리, 그리고 산전수전 다 겪은 30년차 소장인 나도 이런 생지옥은 처음이다 라며 절규하는 건설 현장의 참혹한 민낯을 지금부터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영상 끝자락에는 여러분의 생존 여부를 가를 5가지 생명줄 지표까지 모조리 공개할 예정이니 단 1초도 눈을 떼지 마십시오. 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을 해독하려면 먼저 한국은행 총재의 뇌구조부터 파헤쳐봐야 합니다. 그는 멍청이가 아닙니다. 물가 잡고 환율 방어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가 왜 제 발등 찍는 자충수를 두고 있을까요? 사실 그들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벼랑 끝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내밀어야만 하는 마지막 패, 스스로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독배를 마시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밤잠을 설치며 두려워하는 공포의 실체, 바로 한국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PF라는 시한폭탄입니다. 상황 파악을 위해 우리 경제를 응급실에 실려온 중환자로 치환해봅시다. 대한민국이라는 환자가 들어왔는데 오른쪽 다리가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 궤저병에 걸렸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당장 그 다리를 잘라내야 목숨이라도 건지는데 병실 밖에서 환자 가족과 지인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다리는 절대 못 자른다! 그 다리가 우리 집안 밥줄인데 무조건 살려내라! 정치권과 건설 카르텔, 그리고 자산의 90%가 부동산에 몰빵된 여론이 한국은행의 멱살을 잡고 협박하는 형국입니다. 결국 의사인 한국은행은 메스를 내려놓고 대신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기 시작합니다. 그 진통제의 이름이 바로 유동성 공급이라는 허울 좋은 돈 풀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치명적인 역설이 터져 나옵니다. 시장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투자자들, 특히 외국인 하이에나들은 이 상황을 엑스레이 찍듯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주사기를 쥔 손을 달달 떨고 있다는 걸 그들은 이미 간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저렇게까지 무리해서 돈을 쏟아 부어야 할 정도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내부가 훨씬 썩어 문드러졌구나. 저거 지금 산소호흡기 때문에 바로 심정지우겠네. 한국은행이 의도했던 시장 안정이라는 시그널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우리는 지금 자력으로 숨도 못 쉬는 중환자입니다. 스스로 일어설 힘 따윈 없습니다 라고
전 세계 확성기에 대고 자백하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불안감이 바로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거대한 이자 청구서로 되돌아옵니다. 너희 나라 너무 위험해. 그러니까 돈 빌려가려면 웃돈을 훨씬 더 얹어줘. 이게 바로 돈을 찍어내는데도 금리가 발작하듯 치솟는 K금융쇼크의 진짜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도려내지 못하고 썩히고 있는 환부의 크기가 얼마나 거대하길래 감히 수술할 엄두도 못 내고 벌벌 떠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그 숫자가 감추고 있는 섬뜩한 공포를 직시해야 합니다. 조 단위라는 숫자가 주는 압박감을 여러분은 피부로 느끼십니까? 대한민국 1년 예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이 막대한 자금이 지금 부동산 PF라는 이름의 다이너마이트가 되어 우리 경제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덩어리가 크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당장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부실 우려 등급만 추려도 무려 20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20조 원이면 서울 한복판에 대단지 아파트를 수십 개 짓고도 남을 만큼의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더욱 소름 돋는 진실은 이 폭탄 파편이 튀는 방향입니다. 건설사가 자빠지면 단순히 건물이 흉물로 남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건설사에 돈을 대준 저축은행 금고가 텅 비게 되고 부실 채권을 떠안은 저축은행은 파산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끝이냐고요? 천만에요. 저축은행에 자금을 대던 증권사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기 시작하면 그 공포는 결국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 창구까지 뱅크런의 불길로 번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시스템 멜트다운, 즉 금융 시스템 전체가 뜨거운 불판 위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는 대재앙의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괴물은 지난 수년간 우리의 탐욕과 방관이 키워낸 끔찍한 혼종입니다. 초저금리라는 달콤한 유혹에 취해 앞뒤 잴 것 없이 땅을 파헤치고 빚을 내던 금융사들의 탐욕. 여기에 부동산 붐을 일으켜 표심을 잡으려 했던 정치권의 셈법이 맞물려 만들어낸 괴물 같은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광란의 파티는 막을 내렸습니다. 고금리라는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자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져 있던 부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당 불가능한 부채의 쓰나미가 방파제를 넘어버린 말 그대로 통제불능의 임계점입니다. 아직도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 어떻게든 막아줄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은 분들이 계십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국가 곳간도 바닥이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돈을 찍어내며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그 대가는 살인적인 고물가와 금리 폭등이라는 칼날이 되어 서민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은 썩은 살을 도려내는 수술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환자의 비명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치사량의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 거대한 비극이 잉태된 운명의 순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터진 환부를 과감히 수술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에 우리는 상처를 덮고 외면하는 최악의 패착을 두고 말았습니다. 한국 경제의 흐름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린 그 결정적인 사건을 반드시 되짚어봐야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2022년 겨울로 가보겠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며 떠들썩했던 둔촌 주공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무려 12,000가구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 공사가 멈춰섰을 때 대한민국 건설판 전체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바로 그때가 우리 경제의 거품을 걷어낼 수 있었던 마지막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시장 논리대로라면 사업성이 없거나 자금줄이 막힌 현장은 망하는 게 순리였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때 환부를 도려내고 구조조정을 감행했어야만 경제라는 토양에 새싹이 돋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정부는 정반대로 역주행을 선택했습니다. 이른바 둔촌 일병 구하기라 불릴 만큼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 죽어가는 프로젝트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줬습니다. 빚장을 풀고 나랏돈으로 보증을 서주고 전매 제한까지 풀어주며 시장에 아주 고약한 시그널을 줬습니다. 바로 대마불사라는 잘못된 신화입니다. 덩치만 키워놓으면 나라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오만한 믿음이 시장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렸습니다. 이때부터 건설사와 금융권은 리스크 관리 따위는 집어치우고 일단 판돈부터 키우고 보는 도박판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고가 나도 사이즈가 크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줄 거라는 도덕적 해이가 전염병처럼 번진 겁니다. 2022년에 작은 종기였을 때 째버렸다면 지금 같은 생지옥은 없었을 겁니다. 3년간 방치하고 억지로 영양제를 주입해 키운 이 부실 덩어리는 이제 우리 경제의 뼈와 살을 파먹는 말기 암세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정부가 꽂아준 링거 덕분에 목숨만 붙어 있을 뿐 속은 새까맣게 타버린 좀비 기업들이 지금 대한민국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 망가진 시스템이 상식 밖에 기괴한 사기극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면 아래서 어떤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실체를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금융권 수치상으로는 뜨거워 보일지 몰라도 실제 건설 바닥은 빙하기 그 자체입니다. 아니, 현장 자체가 증발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건설 현장은 악성 미분양, 미친 듯이 솟구친 자재비, 그리고 목을 조르는 고금리라는 죽음의 삼각지대에 갇혀버렸습니다.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최소한의 양심과 감시 기능이 마비되자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엽기적인 사기 행각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유령 아파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행사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 분양 대금과 가짜 호시를 조작해 금융권에서 수천억 원을 댕겨 쓴 사건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내 집이 지어지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밀어넣은 분양자들은 나중에서야 내 집이 허공했던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열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괴물 같은 범죄를 방관한 시스템의 무능입니다. 돈을 대준 금융사는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서류 쪼가리만 믿고 돈을 퍼줬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고를 인지하고도 입주 예정자들에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설마 국가기관이 보증하는데 무슨 일이 있겠냐며 국가를 믿었던 죄 없는 서민들만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겁니다. 이런 꼴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인내심은 폭발 직전입니다. 평생 현장을 지켜온 노동자들의 증언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밥벌이로 30년 넘게 망치질을 해오셨다는 한목 스님의 인터뷰가 잊히질 않습니다. IMF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일은 있는데 돈이 안 돌았다면 지금은 일감 자체가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통계 수치가 이 참상을 증명합니다. 건설업 취업자 수가 11개월 연속 곤두박질치며 18만 개의 일자리가 공중분해됐습니다. 우리네 가장들의 지갑이 말라가는 사이 그 빈자리는 헐값에 부려먹을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작업 인력, 바닥을 치는 시공 숙련도, 지금 우리는 소위 순살 아파트라 불리는 부실 시공의 공포가 단순한 괴담이 아님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도대체 왜 경제학의 기본 원칙까지 무시하며 이미 뇌사 상태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산소호흡기를 떼지 못하는 걸까요? 정책 이반자들의 무능 때문일까요? 아니면 건설 카르텔과의 검은 유착 때문일까요? 진실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조적이고 섬뜩한 한국 경제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정부는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부동산 부양에 목을 맬까요? 단순한 판단착오나 유착관계 따위로 설명될 수준이 아닙니다. 정답은 뼈아플 정도로 구조적인 모순 그 자체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함이 반도체나 제조기술이 아닌 오직 부동산이라는 단 하나의 낡은 엔진에 의존해 표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2024년 말 기준 민간 신용총액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PF를 합친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가 차지하는 비율을 아십니까? 무려 50%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OECD 주요 선진국들이 20에서 30%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대조해보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부동산 몰빵 기형 경제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편중이 무엇을 시사하겠습니까? 타이타닉호가 망망대해를 건너는데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보조 엔진은 거들 뿐, 배를 실제로 추진하는 메인 엔진은 부동산 하나뿐이라는 뜻입니다. 이 엔진을 멈추거나 터뜨리는 순간 배는 단순히 정지하는 게 아니라 심해로 수직 낙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스템 붕괴의 공포가 정책 결정자들의 손발을 묶고 있는 결정적인 족쇄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집값 하락은 곧 지지율 폭락을 의미하고, 경제 관료들에게 부동산 붕괴는 자산의 70%가 묶인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증발하는 대공황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금통위에서 아무리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부르짖어도 결국 결정된 시나리오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거대한 부동산 인질극 앞에서 당국은 무릎을 꿇었고 고장난 엔진에 억지로 유동성 기름을 들이붓는 비정상적인 정책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체감하는 이 위태로운 안정감은 사실 미래 세대가 써야 할 불을 미리 당겨와 막고 있는 가짜 평화에 불과합니다. 엔진이 과열로 비명을 지르고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연료를 더 주입하는 자살 행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선진국들은
과거 유사한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와 똑같이 썩어 들어가는 환부를 가졌지만 정반대의 처방으로 경제 체질을 완전히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1990년대 북유럽의 강호 스웨덴이 보여준 냉철한 구조조정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지를 뼈저리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어떻게 썩은 살점을 도려내고 경제의 새살을 돋게 했는지 그 창조적 파괴의 비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사례와 비교해보면 현재 한국 경제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러시안 룰렛을 하고 있는지 명확해집니다. 1990년대 초반 스웨덴 역시 지금의 우리와 판박이처럼 똑같은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맞닥뜨렸습니다. 당시 스웨덴 정부는 지금의 우리처럼 우유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드뱅크라는 서슬 퍼런메스를 즉각 꺼내들었습니다. 은행들이 끌어안고 있던 부실 채권과 썩은 자산들을 장부상의 희망 가격이 아닌 처참한 수준의 실제 시장 가격으로 강제 매각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즉시 확정지어야 했고 기존 주주들은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채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금융권 전체가 곡소리를 냈지만 스웨덴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지금 당장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국가 경제라는 몸통 전체가 폐혈증으로 사망한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대수술을 감행한 결과 스웨덴의 금융 시스템은 불과 3, 4년 만에 기적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고 다시 힘차게 박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야 할 것을 죽여야 산다는 시장 경제의 냉혹한 진리, 구조조정의 정석입니다. 하지만 2025년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환부의 고통을 직면하기 싫어서 마약성 진통제만 계속 삼키고 있는 꼴입니다. 배드뱅크를 통해 부실을 털어내는 대신 캠코 같은 공적기관을 동원해 쓰레기 자산을 비싸게 사주거나 만기를 연장해주며 폭탄 돌리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시장 논리에 의해 퇴출당했어야 할 좀비 건설사들이 정부가 꽂아주는 유동성 링거를 맞으며 연명하는 동안 정작 혁신을 주도해야 할 건전한 기업들의 자금줄은 말라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시스템의 직무유기입니다. 정치권은 표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관료들은 내 임기 안에만 폭탄이 터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국가는 시스템 리스크를 막는 데 급급할 뿐 여러분 개인의 계좌와 자산을 지켜줄 여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덮치기 직전인 지금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구명조끼는 여러분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동산 불패라는 낡은 환상을 버리고 가장 차가운 현실을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가 나를 구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각자 도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가올 2026년의 대혼돈 속에서 여러분의 전 재산을 방어할 마지막 나침반을 공개합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5가지 핵심 생존 지표에 집중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국가는 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을 막으려 할 뿐 여러분의 노후 빈곤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충격파가 몰려오는 지금 여러분의 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는 바로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험난한 비포장 도로를 달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속도계와 연료 게이지 같은 계기판이 고장나 있다면 그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저는 다가오는 거대한 경제 폭풍 2026년의 혼돈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5가지 생존 신호를 공개하려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확인해야 할 필수 지표들입니다. 첫 번째 경고등은 국고채 10년물 금리의 발작입니다.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며 시장을 진정시키려는데도 금리가 멋대로 튀어오른다면 이는 우리 경제의 내부 엔진이 심각하게 망가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현재 3% 중반에 머물던 금리가 4% 벽을 뚫고 수직 상승한다면 시스템의 균열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음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방어 태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해야 할 지표는 공포의 척도인 원달러 환율입니다. 국가 경제가 침몰할 조짐을 보일 때 가장 먼저 짐을 싸서 탈출하는 건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영리한 외국계 자본입니다. 이들이 한국 시장을 손절하고 떠나는 순간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게 됩니다. 만약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인 1370원을 넘어 1500원 선까지 위협한다면 이는 단순한 불황을 넘어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글로벌 신뢰가 붕괴되었다는 최악의 조난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포착되면 1분 1초도 망설이지 말고 달러 자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하십시오. 세 번째 지표는 국가의 비상금, 외환 보유고 잔액입니다.
환율 방어 전쟁이 시작되면 중앙은행은 곳간을 열어 달러를 시중에 쏟아부으며 방어선 구축에 나섭니다. 약 4,300억 달러 규모인 외환 보유고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그래프가 나타난다면 전선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지급할 탄약이 바닥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총알 없는 군대가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입니다. 뉴스에서 떠드는 전체 평균이라는 통계의 함정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안심시키기 위한 착시일 뿐입니다. 진짜 뇌관은 저축은행이나 증권사처럼 기초 체력이 약한 금융권의 실질 연체율에 숨어 있습니다. 이 수치가 위험 수위인 10%를 넘나든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이미 다이너마이트 심지에 불이 붙어 타들어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징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시장의 큰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입니다. 프로들은 입으로 떠들며 경고하지 않습니다. 오직 매도 주문이라는 행동으로 냉혹한 현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외국인들이 한 달 내내 주식과 채권을 수조 원어치씩 투매하며 한국을 떠난다면 침몰 직전의 배에서 쥐들이 가장 먼저 탈출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들의 엑소더스에는 개미 투자자들은 모르는 치명적인 악재가 반드시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개의 계기판 중 3개 이상의 빨간불이 켜졌다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금을 달러나 금, 미국 국채 같은 안전한 피난처로 신속히 이동시켜야 합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 고작 우산 하나로 버티려 하지 마십시오. 튼튼한 벙커 안으로 대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만의 경제 관제 시스템을 가동하고 매일 아침 생존 확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갈림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1997년 IMF 사태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공포에 질려 투매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머리로 시장을 관망하며 현금을 쥐고 때를 기다린 소수의 승부사들은 어땠습니까? 바닥에 떨어진 우량 자산을 줍다시피 쓸어 담으며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갈아타는 엄청난 기회를 잡았습니다. 다가올 2026년이 여러분에게 처참한 파산의 해가 될지 아니면 계층 이동의 원년이 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불편한 진실들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닌 거친 파도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돕는 단단한 나침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들이 장밋빛 미래를 꿈꿀 때 여러분은 가장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경제 생존 버튼을 누르십시오.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말고 소중한 가족과 자산을 끝까지 사수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위기관리 전략에 작은 통찰이라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은 시장의 이면을 꿰뚫는 날카로운 분석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으로 본 영상은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 견해이며 모든 투자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서울 아파트 값을 검색하면서 안도하고 계십니까? 아, 그래도 내 집은 아직 괜찮네. 서울은 역시 불패야. 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 친구는 집 사서 돈 벌었다는데 나만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닌가? 불안과 초조함에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제발 그 달콤하고도 위험한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땅, 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산의 발밑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하늘만 쳐다보면서 집값은 언젠가 다시 오르겠지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당신의 그 안일한 머리통을 박살내서라도 정신 차리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 희망찬 미래, 그런 건 다른 채널 가서 찾으십시오. 저는 오늘 당신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아니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잔혹한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동산 불패시나? 웃기지 마십시오. 지금 시장 뒤편에서, 화려한 모델하우스 뒤편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문을 닫고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무려 3,000개입니다. 3,000개. 이게 감이 오십니까? 그냥 동네에서 인테리어 하는 구멍가게들이 망한 게 아닙니다. 아파트를 짓고 빌딩을 올리고 도로를 닦던 멀쩡한 회사들이 줄초상을 치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치를 떨며 기억하는 그 무시무시했던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많은 회사가 올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역대 최악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머리가 있다면 계산을 해봅시다. 집을 지어서 팔면 떼돈을 번다면서요? 분양만 하면 완판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집을 만드는 놈들은 다 망해서 야반도주를 하고 있을까요? 왜 사장들이 빚쟁이에 쫓겨 숨어 지내고 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어봤자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돈맥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건설사들은 지금 자재값은 올랐는데 집은 안 팔리고 은행 이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서 빚더미에 깔려 숨도 못 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는 뭐라고 떠듭니까? 신문기사 헤드라인을 보십시오. 강남신고가 갱신했다. 지금이 막차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서울 아파트값 바닥 찍고 반등. 이 말들이 정말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한 조언 같습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폭탄이 터지기 바로 일보 직전인데 그 시한폭탄을 받아줄 마지막 호구를 간절하게 찾고 있는 겁니다. 건설사가 살기 위해 은행이 부실 채권을 털어내기 위해 당신의 피 같은 전 재산과 당신의 미래 소득까지 담보로 잡아서 그 썩은 빚을 대신 갚아주길 원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가 더 필요하십니까? 지금 당장 법원 경매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곳에 진실이 있습니다. 경매로 나온 물건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1년 만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집주인들이 존버하면 된다고 믿었던 그 집주인들이 치솟는 이자를 못 버티고 빚을 못 갚아서 강제로 집을 뺏기고 길거리로 나앉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경매장에는 뺏긴 집들이 쓰레기처럼 쌓이고 있는데 낙찰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건설사는 짓다가 망하고 집주인은 못 버텨서 집을 뺏기는데 집값만 계속 오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시장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끝나는 죽음의 폭탄 돌리기 게임입니다. 당신은 지금 피 냄새를 맡고 몰려든 상어들이 쳐놓은 그물망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저들의 빚 잔치에 제물로 바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데이터와 분석은 아주 잔혹할 겁니다. 당신이 믿어왔던 상식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면 당신은 내일 당장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솔직해져 봅시다. 지금 마음속으로 똘똘한 한 채라는 말, 마치 구원받는 주문처럼 외우고 계시죠? 지방은 망해도 서울은 안 망해. 강남은 무조건 올라. 그러니까 영혼을 팔아서라도 서울 요지에 제대로 된 아파트 한 채만 꽂아놓으면 내 노후는 끝났다. 이렇게 믿고 계시죠? 제가 그 달콤한 환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산산조각 내드리겠습니다. 경제학 박사 학위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산수를 한번 해봅시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 상위 2% 부자들, 이 사람들의 전 재산이 빚 다 빼고 순자산으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통계청 자료를 까보면 다 나옵니다. 평균 33억 원입니다. 이것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부풀려진 수치지만 어쨌든 33억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뉴스에 나오는 강남 아파트, 반포 아파트, 성수동 아파트, 호가가 얼마입니까? 60억, 70억 원을 부릅니다. 심지어 100억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자, 뇌가 있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상위 1% 부자가 자기 가진 집, 주식, 땅 다 팔고 심지어 입고 있는 속옷까지 팔아도 그 아파트 반쪽밖에 못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최상위 부자도 못 사는 집을 도대체 누가 사준다는 겁니까? 당신이요? 평범한 월급쟁이인 당신이요? 아니면 당신보다 더 가난한 당신의 뒷사람이 사줄까요? 아무도 못 삽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가격은 실제로 거래가 활발하게 돼서 만들어진 시장 가격이 아닙니다. 집주인들이 나 이 가격 아니면 절대 안 팔아 라고 버티면서 만들어낸 거품 덩어리일 뿐입니다. 거래량이 없는 가격 상승, 그건 신기루입니다. 받아줄 사람이 없는 시장은 이미 죽은 시장입니다. 더 끔찍한 건 이미 그 덫에 걸려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변동금리가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대출의 70% 이상이 변동금리입니다. 불과 2, 3년 전 금리 2% 할 때 야, 이자가 공짜나 다름없다. 지금 안 사면 바보다 하면서 5억, 10억씩 대출받아서 집 산 분들 지금 매달 날아오는 은행 고지서 보면은 손이 벌벌 떨리실 겁니다. 금리가 5%, 6%가 됐습니다. 단순히 이자가 2배 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 가처분 소득은
반토막, 아니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월급 받아서 세금 내고 밥 사 먹고 애들 학원비 겨우 내고 나면 남는 게 있습니까? 없죠. 나머지 전부를, 아니 생활비까지 줄여가면서 은행에 갖다 바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삶입니까? 이건 집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은행의 소장농, 아니 노예가 된 겁니다. 집값은 떨어지거나 정체되어 있는데 갚아야 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그 집안에서 외식 한번 마음 편히 못하고 옷 한 벌 못 사 입으면서 당신과 당신 가족은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출 받아서 집을 사겠다고요? 그건 용기가 아니라 자살행위입니다. 개인의 빚 문제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거는 그냥 호수에 던진 돌멩이가 만드는 잔물결에 불과합니다. 진짜 쓰나미는 보이지 않는 곳, 금융 시스템 안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돈을 맡긴 그 은행들이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PF 위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려운 전문 용어 같습니까? 제가 아주 쉽게 뼈 때리는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건설사들이 자기 돈으로 땅 사고 아파트를 짓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 돈은 10%도 안 씁니다. 나머지 90%는 사업 계획서라는 종이 쪼가리 한 장 들고 은행에 가서 빌립니다. 내가 여기 아파트 지으면 대박 날 거야. 분양만 하면은 돈이 쏟아져 들어와. 그러니까 돈 좀 빌려줘. 이게 바로 부동산 PF입니다. 미래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수익을 담보로 남의 돈을 천문학적으로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파트가 안 팔립니다. 미분양이 산처럼 쌓입니다.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까지 미분양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분양 대금이 안 들어오니 돈을 못 벌고 당연히 은행에 갚을 원금도 이자도 없습니다. 그럼 돈을 빌려준 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죽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자를 조금 더 받겠다고 줄 서서 돈을 맡긴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캐피탈, 증권사 같은 제2금융권들, 지금 이들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다 못해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팩트를 말해볼까요? 지금 웬만한 금고들 10곳 중 7곳이 적자입니다. 작년까지 흑자를 내던 멀쩡한 곳들이 불과 1년 만에 수백억, 수천억 원의 돈을 날려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노후자금으로 아이들 등록금으로 맡겨놓은 그 소중한 예금이 아무도 살지 않는 부실아파트 공사판 흙더미 속에 파묻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정부와 금융권의 뻔뻔한 태도입니다. 상처가 났으면 썩은 살을 도려내고 수술을 해야 새살이 돋겠죠? 하지만 지금 그들은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망했어야 될 건설사들,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들에게 국민 세금과 공적 자금을 동원해서 돈을 더 빌려주고 있습니다. 제발 지금은 죽지 마. 총선 끝날 때까지만 버텨. 나중에 죽어. 하면서 만기를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터지면 자기들도 책임을 져야 하고 다 같이 죽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빚으로 빚을 막는 건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이 됩니까? 좀비에게 링거 꽂는다고 사람이 됩니까? 느슬대로 느슨 썩은 고름은 결국 더 크게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폭탄 돌리기의 끝은 돈맥경화, 즉 신용경색입니다. 돈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은행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금고문을 꽉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사가 망해서 돈을 떼이면 은행은 그 손실을 메우기에 다른 대출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 불똥이 누구에게 튈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십시오. 경매로 넘어온 물건이 11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신호인 줄 아십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경매 물건은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사줄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 붕괴의 전조 증상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성실하게 일하고 월급 아껴 쓰고 살아도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 당신의 자산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국내 상황도 이렇게 지옥인데 진짜 공포는 바다 건너에서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환율과 인플레이션이라는 쌍둥이 악마입니다. 지금 환율판을 보십시오. $1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1,400원을 밥 먹듯이 넘나들고 있습니다. 시장의 경고가 들리십니까? 곧 1,500원, 아니 1,600원까지
뚫릴 수 있다는 공포가 대한민국 경제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미국 여행 안 가니까 상관없어. 나는 한국에서 원화만 쓰니까 괜찮아. 제발 그런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그 아니라고 게으른 생각이 당신의 통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쓰는 기름가스, 밀가루, 소고기, 커피, 콩, 심지어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의 원단까지 전부 다 달러를 주고 사와야 합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앉은 자리에서 당신이 매일 먹는 밥값, 출퇴근할 때 넣는 기름값, 여름에 트는 에어컨 전기요금이 미친 듯이 뛴다는 소리입니다. 수입산 소고기 가격이 최근에 40%나 폭등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폭등합니다. 당신이 가진 집값,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데 숨 쉬는 비용은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가만히 있어도 가난해지는 지름길 수입발 인플레이션의 습격입니다. 더 절망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지켜줘야 할 정부와 한국은행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상태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진퇴양난,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경기를 살리겠다고, 부동산을 살리겠다고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폭발합니다.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은 끝났다며 돈을 빼서 나갑니다. 반대로 환율을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수백만 명의 영끌족들과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들이 줄파산하게 생겼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사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냉정하게 짐을 싸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더 이상 매력이 없다, 미래가 없다. 그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한국 채권을 버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셀코리아가 이미 시작됐는데 당신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어리석은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바로 가족 투자, 일명 가족 영끌입니다. 남들은 다 도망가는데, 외국인도 도망가고 기관도 도망가는데 아직도 강남 불패, 로또 분양이라는 낡은 환상에 취해서 부모님의 노후자금, 형제들의 결혼자금까지 끌어다가 한 배에 태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돈 합치면 이자 버틸 수 있어. 나중에 집값 오르면 나누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이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보였던 마지막 발악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가족은 최후의 안전판이어야 합니다. 누구 하나가 사업하다 망하면 다른 가족이 도와줘서 일으켜 세워야 할 마지막 보루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장치를 승률 없는 도박판에 전부 걸어버리는 짓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빙산에 부딪혀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구명정에 타도 모자랄 판에 온 가족을 서로 밧줄로 묶어서 배 밑바닥으로 끌고 들어가는 짓입니다. 이 거품이 꺼질 때 혼자 망하는 걸로 끝내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까지 신용불량자의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돈을 잃는 것은 다시 벌면 되지만 가족을 잃는 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부동산 불패 시나 그건 당신과 당신 가족의 주머니를 털어가려는 자들이 만든 가짜 종교일 뿐입니다. 믿는 순간 지옥문이 열립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이 전장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당장 패닉에 빠져서 모든 걸 헐값에 내다 팔라고 소리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살아남기 위한 냉철한 생존 매뉴얼을 드리는 겁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3가지만 지켜도 당신은 상위 10%의 생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현금을 준 자들에게 고합니다. 제발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지금 인내심은 곧 돈입니다. 아니, 돈보다 더 귀한 능력입니다. 집값이 고점 대비 10%, 20% 빠졌다고 해서 와 싸다, 지금이 죽죽기회다 라고 덤벼들지 마십시오. 그건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짓입니다. 손이 잘려나갑니다. 부동산은 주식과 다릅니다. 클릭 한 번으로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반등하지 않습니다. 저 거대한 빚더미가 다 무너지고 좀비 기업들이 다 정리되고 바닥을 다지려면 최소 2년에서 3년, 길게는 그 이상이 걸릴 겁니다. 지금은 현금이 왕입니다. 불확실한 곳에 돈 묻지 마시고 안전한 예금이나 달러를 쥐고 진짜 바닥이 보일 때까지, 경매 낙찰가율이 바닥을 길 때까지 엎드려 기다리십시오. 진정한 기회는 끝까지 살아남은 자에게만 옵니다. 그때 가서 왕처럼 쇼핑해도 늦지 않습니다. 둘째, 이미 빚에 갇힌 분들에게 고합니다. 용기를 내서 지금 당장 계산기를 두드리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만약 지금 매달 나가는 원금과 이자가 당신 월급의 50%를 넘어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은 겁니다. 더 이상 빚으로 빚을 막지 마십시오. 카드 돌려막기 하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판단해서 감당이 안 된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손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팔 하나를 내어주더라도 목숨은 살려야 합니다. 지금 10% 손해보는 게 아까워서 버티다가 나중에 50%, 60% 손해보고 건강 잃고 가정까지 깨질 수 있습니다. 집을 지키려다 당신의 인생과 가정의 행복까지 잃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빚 없는 삶이 가장 부유하고 자유로운 삶입니다. 셋째, 절대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유튜브에서, 뉴스에서 지금이 기회다, 마지막 막차다, 공급 부족이다 라고 떠드는 사람들, 그들은 당신을 구해주러 온 천사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자기들의 물량을 떠넘기고 도망가려는 악마의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보다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진짜 부자들, 진짜 대기업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현금을 쟁여두고 투자를 멈추고 구조조정을 하고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가장 똑똑한 돈들이 도망치고 있는데 왜 정보도 없고 돈도 없는 당신만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합니까? 여러분, 투자는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지금은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닙니다. 살아남는 것이 곧 승리하는 때입니다. 부디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 불편하게 들렸을지라도 이것이 쓴 약이 되어 당신의 정신을 깨우길 바랍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당신과 당신 가족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경고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마지막 알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